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에 동의할 수 없고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다면서 체포의 채자도 말한 적 없다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했는데 기자들 앞에 섰어요. 거기서 몇몇 이야기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말이다라고 하면서 전했는데 우선 내란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고 체포하라,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 아예 지시한 적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비상계엄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이것이 곧 내란죄로 유죄 추정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시각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보수 지정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헌법 전문가인 허영 경희대 교수님이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등등 여러 이 중립적인 입장의 헌법학자들이 이걸 내란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공식 기고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의 탄핵 심판이나 또는 이제 공수처로 입첩된 수사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부 군경 관계자들과 이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석동현 변호사가 공식 변호인은 아니지만 아직 변호인단 구성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을 얻어서 나와서 오늘 밝힌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 그러니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해서요.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의 탄핵 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나 법리 또는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이나 진술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고요. 앞으로 더 밝혀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적어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 오늘의 입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 구성에는 좀 시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환 출석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지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나 윤갑근 고검장 정도가 대표 변호사로 합류한다는 것 외에 실무진을 꾸리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보통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하면 최소 못해도 5명, 많게는 10명 정도의 변호인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탄핵 심판뿐만이 아니라 공수처나 공조본의 수사도 같이 대응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게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도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저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재명 대표처럼 몇 년씩 재판을 끌고 재판관 기피 신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음 주면은 변호인단이 구성되는 걸로 오늘 석동현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변호인단의 공식 대응과 법률적인 대응 스케줄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석 변호사의 입장 발표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변호관님? 전반적으로 상식이 무너진 사회가 됐구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아무리 상식이 무너진 사회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 제 자식이 군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시가 없이 왜 국회를 가가지고 그러죠? 지시가 없이 왜 진입을 하고 왜 창문을 깨죠? 네? 자, 명시적 지시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체포, 끌어내라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암묵적, 묵시적 지시를 해도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충분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럼 암묵적, 묵시적인 지시에 의해서 군이 그렇게 움직였다면 그거는 군인의 책임입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예? 자식을 둔 부모라면 저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지금 자기 자식들이 내란죄에 동조자 내지는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자가 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지금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저렇게 자기들의 명령에 의해서 범죄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책임전가 떠넘기기를 저렇게 해댈 수가 있느냐. 정말로 화가 나고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택적 답변을 하잖아요, 지금. 그럼 저거는 언론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지층에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온 것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 측에 보내진 탄핵 관련 서류가 전부 수령 거부되고 반송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 서류가 세 차례 방문 끝에 반송이 돼서 이번에는 결국 서류가 우편으로 다시 발송되고 지금은 송달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이 송달 간주 여부가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뭐 일단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핵 가결과 그 이후에 이 심판 준비 절차가 너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좀 빠르게 진행되는 감이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어떤 정부의 명운이 걸린 사건인 만큼 변호인단 구성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주어진 시간이 일부러 뭐 재판을 선임하지 않는, 예를 들면 2심 재판에서 아직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 보자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나 윤곽금 전 고검장 등 일단 이 변호인단을 이끌 수 있는 분들을 대표로 선임했고 실무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으니 충분히 양해가 가능한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주의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요, 이 헌재에서 보내는 이 변론 준비 기일이나 필요한 서류에 대한 이 공시 서류도 자연스럽게 변호인단이 대리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재판 일정을 논하는 문제도 변호인단이 담당하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건 줄을 넘겨서 변호인단만 구성되면은 이런 논란들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서류 발송이라는 이런 절차 자체가 뭐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다음 주에 송달 간주 여부가 발표된 이후의 상황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장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라면 대통령께서 본인이나 아니면 대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책임 있고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납득을 시키기 위한 책임 있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뭐 오히려 여론에도 그게 나쁠 게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만약에 송달 간주까지 간다면 예. 역사에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역사에 헌정사에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시면 이 나쁜 선례는 권력자들이 항상 쉽게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역사는 쉽게 많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역사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역사라는 역사적 유산, 레거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들이 잘 깨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그런 선례를 만드시지 않기를 저는 진정으로 바라봅니다. 예. 사실 뭐 공조수사본부가 출석 요구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뭐 일각에서는 이게 계속 불응할 경우에 혹시라도 뭐 신병을 확보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직 대통령 직위가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 체포를 시도한다는 것은 이전에도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요.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의 가족만 하더라도 일례로 뭐 지난달에 김정숙 여사나 문다혜 씨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소환 조사, 출석 조사 요구가 있었지만 두 분 다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방문해서 방문 조사한다는 제안까지 했는데 거절하니까 검찰이 별도의 조사를 하지 못하고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 정치권의 관례로 봤을 때 전직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조차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방문 조사 요청까지도 그냥 무시하게 되면 이게 어떤 정치적 관행으로 그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변호인단 구성과 그 이후의 절차를 논의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인데 무리하게 뭐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뭐 신병을 확보하는 다른 방안을 짜내는 것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 정말 이 정치적 책임과 무관한 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 후폭풍 또한 수사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자극적인 어떤 수사기관 사이의 경쟁적 수사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보다는 변호인단 구성 이후에 차분하게 지금 이제 막 검찰에서 다루던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 지도 고작 하루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좀 다른 방향의 어떤 수사 상황으로 국민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기관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검찰이 그 방첩사령부 체포조에 경찰, 뭐 형사들을 지원했다라는 의혹을 갖고 지금 국수본을 압수수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뭔가 의혹이 될 만한 점이 나와서 하는 거겠죠. 압수수색을 하면 또 압수수색 영장에 뭐 때문에 하는지가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제가 실제로 경찰 이 일이 있고서 경찰의 간부들하고 좀 이렇게 접촉을 좀 해봤었거든요. 예. 근데 내부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국수본에서 수사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경찰 내에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검찰이 수사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지켜보고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체포조 활동과 경찰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만 경찰 측면에서는 뭐 매우 유감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검찰 수사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윗선의 합의로 검찰이 수사하던 게 공수처로 이첩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좀 뒤끝으로 보일 여지가 있죠. 아마 이 경찰에 대한 어떤 사항을 검찰이 확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수사 외에 경찰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또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말 실체를 규명하고 진상을 밝히는 데 수사기관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 뭐라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언론이 또 정치권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소식을 우리가 막 뭐 피의사실 공표고 뭐고 따지지 않고 공개하겠다라는 일종의 하이에나식 경쟁에 불이 붙은 것 같아서 이런 식의 수사기관끼리의 경쟁이나 견제, 서로를 향한 유감 표명 등이 진상 규명에 무슨 도움이 될지 좀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검경의 갈등이 뭐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각의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검찰이 자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빠르게 뭐 수사를 진행해서 그 압수수색을 한 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의혹을 해소해주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장해찬 최고가 이야기하신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능성은 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어느 쪽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로서는 좀 너무 예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검찰이 좀 더 빠르게 수사를 하면 뭐 기자분들이 또 취재 역량이 충분히 있으시니까 그 상황이 보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된 이후에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옥중에서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군의 계엄 사무 수행은 정당하다. 지극히 정당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입장문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최근 이어지고 있는 수사 방향에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검찰에서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의 일반 접견까지도 막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제 신청을 김용현 전 장관 측이 했는데 수사 방향뿐만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행태까지도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지나치다 너무하다라고 여길 만한 측면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다른 군 사령관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거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막 유튜브를 찍으면서 막 이런저런 군사 기밀을 막 술술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김용현 전 장관의 저 생각이나 저 행위에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본인은 여기 와서 이제 뭔가를 인정하고 그 뭐 곽종군 특정사령관이나 어차피 구속된 마당에 막 민주당한테서 공익제보자 지위를 받겠다 말겠다 이러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나의 철학과 소신을 그대로 지키는 태도를 보이겠다라고 정치적 입장을 정리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긴 좀 어렵지 않겠나.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나 뭐 공조본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와 연계된 형태로 김용현 전 장관의 수사도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우리 사법체계에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 수사를 할 권한 같은 건 없거든요. 저는 그러나 뭐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도
납득하기 힘든 일반 접견 금지, 뭐 가족의 접견도 막는다던가 이런 비인도적 조치로 굳이 이게 신경전을 고조시킬 필요는 없다. 서로가 조금 지금 쿨다운을 하면서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이 불법 수사라고 응하지 않으면서 낸 입장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죠.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시기 전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을 꽤 했어요.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하신 담화는 이 가이드라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본인이 지금 우리 장치호께서 철학과 소신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정당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정당한 이유를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걸 설명하고 싶고 그 근거를 통해서 소명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버티는 쪽으로 가는 거는 힘겨루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국민들에게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 혼란과 뭐랄까요? 갈등과 이런 것들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민들을 위험에 또 집어넣는 겁니다. 군인들처럼 똑같이. 참 역사에 저런 죄인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무책임한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딱 한 일주일 정도 전에는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 심사도 포기하고 모든 책임 본인에게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뭐 지금 상황 조금 더 수사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국회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양국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할는지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었었는데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 철저히 갈리고 이렇게 되면 또 앞으로 뭐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김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까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을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 이번 거부권 행사를 보면 권한대행이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는 사실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가 비상 상황에서나 등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전례를 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고건 전 총리가 이미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없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다른 쟁점이 되는 헌재 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는 예. 황교안 총리가 행사는 했지만 그 시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이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어서 정부 측에서도 조금 더 숙고하고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거부권 행사로 다시 돌아오면 이건 명확한 고건 총리의 전례가 있고 예. 또 그 고건 총리가 민주당 출신의 권한 대행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한덕수 총리를 압박해도 사실 논리적으로 좀 궁색해지는 것이고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 탄핵하겠다라고 으름장은 놓는데 탄핵을 소추하진 않아요. 그것만 봐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행정적인 절차, 이 양곡법이나 특히 국회 감정증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파장을 끼치는 악법일 수 있는데 이런 행정 절차를 이유로 권한대행까지도 탄핵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행의 대행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대행의 대행이 거부권 쓰면 또 탄핵하면 대행의 대행이 등장해요. 좀 웃지 못할 이런 총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거부권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탄핵에 돌입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분수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적인 특검에서도 제2요구권을 행사하느냐, 그리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민주당 독단적으로 해서 오는 24일에 끝날 텐데 예. 그 주에 이제 12월 말이 공교롭게도 특검 이 거부권 행사와 기한이 다 겹쳐요.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임명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 두 예. 가지를 보고 연말 즈음에 아마 탄핵안 소추할지 말지가 좀 정치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이 네. 권한대행의 거부권, 임명권 네. 또 어디까지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3가지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행정적 현상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과 현상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 그런 건 뭐냐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의 행정적 현상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 예. 지금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위축돼 가지고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너무 큰 한쪽으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쏠리게 하는 거를 당당하지 못하게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긴급한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밀고 내려온다. 예. 권한대항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중요한 군 통수권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가 일어났다. 예.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동원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해야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긴급한 대응이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건 주요하고 중요한 공백을 메꿔주는 겁니다. 그게 헌재 재판관 같은 거예요. 없으면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혼란과 논란과 오히려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거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이런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헌재 재판관 6명은 사실상 가처분이 없으면 심리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가처분 인용으로 한다고 해서 가처분이라는 건 한시적인 건데 그 상황에서 심판까지 그것도 이렇게 중요하고 역사적인 거를 심판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공백이라고 보고 이걸 메꿔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더해서 예. 이거는 정말 불가피한 것이냐라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금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은 굉장히 신속하게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권성동 권한대행이 겸직하는 방안 그리고 원내 중진들이 맞는 방안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다음 주쯤에는 결론이 나겠습니까? 네, 권성동 권한대행이 다음 주 초에 결정하겠다라고 이미 밝혔고요. 예. 금요일에 각각 초선그룹, 재선그룹, 삼성그룹의 추천을 받겠다라고 시한을 정해서 금요일에 추천 후보군을 받고 주말 동안 고심한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그 해당 인물과 교감을 거쳐서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초선그룹이 오늘 낸 의견을 봐도 경험과 경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참신함, 새로움 내세우다가 정치 경험 없는 분들 비대위원장 시키고 당대표 시켰다가 이 내용을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당을 수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사가 선호되는 것 같고요. 중진 원내 인사 중에 한 명이 비대위원장에 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겠죠. 예, 뭐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단 친윤 중진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인식 때문에 좀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근데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이라는 게 결국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으로 운영이 되는데 탄핵 반대 투표한 게 85표잖아요. 예. 그러면 탄핵 찬성한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 85명의 의원들이 다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 반대이고 헌재에서도 이 탄핵 반대, 탄핵 기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론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탄핵 찬성한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면 그것이 오히려 당을 더 쪼개는 분열의 길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탄핵 반대한 중진 중에서 비대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제까지 예. 국민의힘의 성향이나 현재 흐름으로 보면 과거의 그 탄핵 투표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누가 뭘 어떻게 했다 이걸 따지는 것은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평론가님께도 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은요, 이 정당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계엄 사후 처리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계엄에 대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사후 처리는 제대로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여론에 떠내려갈 겁니다. 사실상 대통령과 같은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떠내려간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앞으로의 이 정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희망을 당원들에게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상태로 재창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국민의힘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다수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기득권층의 다수결을 의미하시는 거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볼 때 되게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우리의 다수결은 표현할 통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는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게 없습니다, 제도가. 민주당은 온라인 전당원 투표나 이런 걸 예. 통해 가지고 당원들의 의사 표시 통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당대회를 열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전 당원의 의사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득권층의 의사가 과대대표되고 있는 것이죠. 63% 한동훈 대표를 찍었거나 변화 쇄신을 위하는 당원 국민들의 의사는 반영될 길이 없다. 그 이런 생각이 63% 듭니다. 다 떠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해봐야죠. 여론조사가 나와 있어요. 아, 예. 해봐야죠. 이거.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